나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업가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건설회사를 일궈냈죠. 그 사실을 곱씹어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무렵 작은 원룸 사무실이 전부였어요. 거칠고 낡은 철제 책상과 몇 개의 상자가 내 모든 자산이었죠.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가슴이 뻐근하게 벅찼어요. 소수 인원이었지만 함께 달려갈 동료가 생겼다는 사실이 희망적이었어요. 하루하루 발로 뛰며 공사 수주를 따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시절에는 매번 전쟁을 치르듯 온몸이 지쳤지만 의지는 강했어요.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이 특히 기뻤어요. 그래, 우리가 또 한 달을 버텼구나. 이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큰 위안이었죠. 내가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자부심이 되었어요. 조금씩 회사가 성장하면서 내 자신도 한 단계씩 올라선다고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름난 건설사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 믿음 덕분에 밤낮으로 일했지만 피곤함보다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죠. 대표님은 성실하시고 신용이 좋아서 같이 일하면 안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웃음 지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가장 큰 동력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민수를 얻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조그마한 아이의 손가락을 보며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다고 다짐했죠. 그 마음이 커져서 더 열심히 뛰었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민수는 밝고 당당했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아버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자랑스럽게 달려와 말했죠. 아빠는 큰 건물 짓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멋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정말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조금씩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직원들이 늘어나고 사업 영역도 넓어졌어요. 나 스스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죠. 건설 현장을 하나씩 둘러볼 때마다 조금 더 달려보자 하고 힘이 났어요. 민수가 커가면서 나는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해외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했죠. 민수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자. 이 생각이 커져서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침 회사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큰 무리는 아니었어요. 민수를 비행기에 태워 보내던 날 공항에서 많이 울컥했어요. 아빠가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수가 돌아왔을 때 결혼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 며느리가 바로 유진이었죠. 처음 인사 왔을 때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었어요. 아버님, 이건 제 비법 양념이에요. 이 말에 묘하게 신뢰가 갔습니다. 민수와 유진이 결혼식 날, 나는 최고의 날이라 생각했어요. 혼인 서약을 올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인생도 정말 풍족해졌다고 여겼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힘썼어요. 그 시절 내 인생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더군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나도 피해를 피할 수 없었어요.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맞고 나 역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회사가 휘청거렸어요. 회사가 망가지는 건 생각보다 빠르고 가혹했어요. 금융위기는 기업 규모나 과거 성과 따위를 가리지 않더군요. 자금이 막히고 현장 비용을 못 대면서 악순환이 시작됐죠. 거래처 사장님들이 차례로 회사 문을 닫아버렸어요. 나 역시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직원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생계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이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회사 사무실은 곧 텅텅 비어갔어요. 홀로 앉아 폐업 서류를 정리할 때 시간도 멈춘 것 같았죠. 내가 정말 부도가 나 버렸구나. 현실이 비참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순식간에 변했어요. 한때 형님, 형님 하면서 연락하던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전화해도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나는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어요. 더 신중하게 사업을 운용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아들 민수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진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처음엔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통화 횟수도 줄어들었죠. 명절에 찾아가도 이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애써 환영해줬지만 민수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자리만 지켰어요. 잘 지냈니? 이 한마디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번은 손자 학원비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줄까? 그러자 민수가 곧장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젠 내가 짐이 된 건가 싶었어요. 옛날엔 모든 걸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주변 사람들도 부도 낸 사업가라고 뒤에서 수군댔어요. 그 시선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도 겁났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유진이는 달랐어요. 종종 전화를 해주고 아버님, 제 김치찌개라도 자주 드세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혹시나 하고 집까지 반찬을 가져다 줄 때도 있었어요. 아버님, 날도 추운데 몸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묻는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그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을 때마다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를 붙드는 마지막 끈이었을지도 몰라요. 회사가 무너진 뒤에는 집 한켠에서 술로 시간을 때우는 날이 늘어났어요. 친구들도 연락을 끊고 아들은 거리를 두니 더 외로웠죠. 집도 결국 줄여야 했어요.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이 상황이 참 서글펐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그곳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내가 다시 여기에 서 있구나. 그렇게 현실과 싸우며 버티던 어느 날 유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나는 얼떨결에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니? 유진이가 부드럽게 대답했죠. 저희 집에 오셔서 김치찌개 드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도 같이 있겠지. 그런 걱정이 들었지만 내심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 고맙구나. 내가 선물이라도 조금 준비해 갈게. 이렇게 대답한 뒤 오랜만에 설렘 같은 감정이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들러 과일 바구니를 샀어요. 민수나 손자가 좋아할 만한 과자도 몇 봉지 골랐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빈손으로 가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소소한 것이라도 챙겨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유진이가 밝은 얼굴로 반겨줬습니다. 아버님, 추우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거실에 들어섰는데 민수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딱딱해 보이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민수야,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민수는 잠깐 고개만 끄덕였어요. 유진이가 부엌에서 말했어요. 아버님, 금방 김치찌개 끓여서 내올게요. 나는 식탁 의자를 잡고 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왜 오셨어요? 차가운 말투가 귓가를 때렸어요. 누가 오라고 했죠? 민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어요. 나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가 초대해서 식사하러 온 거야. 민수는 콧방귀를 뀌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밥만 얻어먹으러 오신 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진이가 급히 달려왔어요. 민수야,
왜 이래? 아버님 오셨으면 같이 밥 먹으면 되잖아. 하지만 민수는 더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불렀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면서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어? 유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민수야, 그냥 가족이랑 식사 한번 하려고 한 거잖아. 민수는 씩씩거리며 나를 가리켰어요. 나가세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부도낸 사업가 아들이라고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난 매일 불편하단 말입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목이 꽉 막힌 듯 했죠. 아들이 내게 이렇게 큰 적의를 드러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나는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식탁에 내려놓았던 과일 바구니와 선물은 손도 대지 않았죠. 유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짓을 했나 봐요.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유진이를 끌어당겼어요.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찬바람과 빗방울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걸었고 옷은 금세 흠뻑 젖었죠. 하지만 빗속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얼굴도 젖었으니 내 눈물이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텅 빈 거리를 터벅터벅 걷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앉아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벌컥벌컥 마시다 보니 금방 취기가 올라왔어요. 그제야 사진첩을 꺼내 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민수가 아장아장 걸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을 때,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 소중했어요. 그 기억들을 보고 있자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멀어졌지? 회사가 망하고 내 인생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아들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걸 막지 못한 내가 더 미웠습니다. 밤이 새도록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더 답답했던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이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어. 살아야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그날은 그렇게 비틀거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새 며칠이 지났고 나는 좀처럼 밖에 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하나 둘 연락을 끊었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 엄두도 안 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일이었죠. 며칠이 흐르고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정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친구였어요. 정석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이봐, 얼굴이 많이 상했네. 괜찮아? 나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그래도 버티고는 있지. 정석은 뭔가 결심한 듯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혹시 장사할 생각 없어? 괜찮은 상가가 나왔어. 그 말에 나는 실소를 머금었어요. 장사, 지금 내 형편에 뭘 하겠다고. 정석은 내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주인이 80 넘은 노인인데 가게가 텅 비어 있는 걸 싫어하신대. 그래서 임대료를 거의 안 받겠대. 보증금만 조금 있으면 바로 계약 가능해.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정석은 손사래를 쳤어요. 전혀. 그저 노인 너가 한 푼이라도 벌기보다는 가게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걸 보고 싶으신가 봐. 내가 중개한 경우인데 정말 조건이 좋다고. 나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건물 사진과 평면도 간단한 계약 조건이 적혀 있었지요. 위치가 나쁘진 않네. 근처에 직장인들도 많고. 정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지. 낙후된 상권이 아니니까. 뭔가만 제대로 하면 먹고는 살 거야. 너 예전에 요식업에도 관심 있지 않았냐?
나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겁나.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정석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선택은 내 몫이야. 그래도 기회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 혹시 마음이 생기면 연락 줘. 그렇게 그는 서류를 남기고 돌아갔어요. 나는 혼자 남아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임대료 거의 없음 보증금만 조금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 마음이 흔들렸지만 당장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서 장사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유진이의 김치찌개가 떠올랐어요. 정말 그 맛은 특별했는데. 나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들었어요. 망설임이 컸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죠. 유진아, 나랑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내 목소리가 떨려서인지 유진이도 놀란 기색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일시나 장소는 아버님 편하실 때 알려주세요. 그 순간 나는 왠지 모를 용기가 샘솟았어요. 그래. 내게도 다시 기회가 올지 누가 알아? 한번 부딪혀보자. 며칠 후 나는 유진이를 아들 민수 모르게 조용히 만났어요. 도심의 작은 카페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앉았지요. 유진이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지난번에 민수가 너무 심했죠.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나 걱정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유진이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자책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유진아, 오늘은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부른 거야. 너의 김치찌개 있잖니? 진짜 맛이 최고지. 유진이는 그 말에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만들던 방법이라.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유진이 김치찌개는 특별해.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난 확신해. 유진이는 눈이 둥그레졌어요. 나는 침을 삼키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김치찌개로 식당을 열면 어떨까? 비법은 너가 알려주고, 가게 운영은 내가 할게. 수익은 반반 나누고. 유진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식당이라뇨.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남편이 알면 반대할 게 뻔한데. 나는 애써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당분간 비밀로 하면 되지. 민수가 화낼 수도 있지만, 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너가 돕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 유진이는 고민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계속 그녀를 설득했어요. 내가 요리 경험은 없지만 너한테 비법을 제대로 배워서 열심히 해볼 생각이야. 너도 일하면서 조금씩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니? 유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대신 절대 남편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 사람 요즘 예민해서 알면 또 큰 싸움이 날 거예요. 나는 안도하며 기쁘게 웃었어요. 고맙다, 유진아. 사실 내가 요새 정말 막막했거든. 근데 그 김치찌개만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더라.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민수에겐 비밀로 하자. 잘 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진행하자. 이후 유진이는 시간 날 때마다 나를 만나 본격적으로 레시피를 알려주었어요. 김치의 숙성도, 육수 내는 방법, 고춧가루와 된장 배합 비율, 불 조절 등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니 머릿속에 착착 들어왔습니다. 나는 식당 오픈 준비에 모든 열정을 쏟았어요. 정석이 소개한 상가를 계약하고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하기로 했죠. 간판은 할아버지의 김치찌개라고 정했고 컨셉은 푸근하고 정겨운 이미지를 살리기로 했어요. 주문서, 테이블, 의자 등도 저렴하지만 깨끗하게 구비했지요. 내게 남은 자금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작은 시작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믿었어요. 그날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식자재 시장을 돌았고 유진이가 알려준 육수 비법을 복습하듯 떠올렸어요. 멸치와 다시마를 먼저 끓이고 어느 시점에서 건져내야 한다. 그 뒤에 사골 육수를 조금씩 섞으면 맛이 깊어지지. 가게 문을 열기 전까지 머릿속은 온통 레시피 생각뿐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오랜만에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오픈 당일 문을 열기 전부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허름한 가게지만 간판에 적힌 할아버지의 김치찌개라는 글씨를 볼 때마다 묘한 떨림이 일었어요. 처음 방문한 손님은 당연히 정석이었어요. 야, 벌써 이렇게 차려놨네. 괜찮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이가 적어준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치는 집에서 직접 담가온 것을 사용했어요. 그래, 불은 중간 정도로, 육수는 미리 데워놨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착착 움직였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그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정석이 후각을 자극받았는지 주방 쪽을 힐끔거리며 코를 벌름거렸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간을 봤지요. 괜찮네. 조금 더 끓여야겠어.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손님에게 내놓은 뒤 정석이 한 숟갈 뜨자마자 눈이 번쩍 뜨는 걸 봤어요. 야, 이거 대박인데? 진짜 맛있다. 감칠맛이 끝내주네. 그 말에 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 날이라 거의 지인 위주로만 손님들이 왔지만 모두들 감탄했어요. 이런 김치찌개는 처음이야. 그 후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사무실 직장인들이 들어왔고 하나 둘 맛있다고 소문 내주다 보니 줄 서서 기다리는 날도 생겼어요. 어떤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집에서 해도 이 맛이 안 나던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법 양념이 있어요. 직접 개발한 레시피라서요. 사실은 유진이의 노하우였지만 손님들에게 굳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주방 안에서는 유진이 레시피 노트가 늘 펼쳐져 있었고 나는 그것을 매일 복습하며 요리했어요. 민수가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면 유진이는 가게에 몰래 들러 조리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주로 양념장 만들기나 김치찌개 육수 끓일 때 함께 했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님, 이건 이렇게 해야 해요. 된장이랑 고춧가루 배합 비율이 조금만 틀려도 맛이 확 달라지거든요. 유진이가 진지하게 설명할 때마다 나는 마치 정식 요리 수업을 듣는 학생처럼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호흡을 맞춰갔지요. 그 와중에 내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민수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꿈꾸는 듯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매출이 꽤 괜찮은 수준으로 올랐어요. 그때부터 가게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좀 더 욕심을 내서 새로운 메뉴도 고민했지요. 유진이의 김치찌개가 주력이지만 혹시 다른 찌개나 반찬 메뉴도 추가해볼까? 그러나 일단은 안정화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할아버지의 김치찌개라는 간판은 꽤 유명해졌지요. 점심시간에는 문 밖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저녁에도 마감까지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나는 솔직히 얼떨떨했어요. 저희가 새롭게 떠오르는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사장님 댁이 단골 손님들 평판이 아주 좋아서요. 그 말에 겸연쩍게 웃으면서도 내심 뿌듯했습니다. 신문 기사 덕분인지 방송국에서 작은 취재팀이 오기도 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김치찌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유진이에게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게 유진이의 비법 덕분이다. 수익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초기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만큼 번창했어요. 계속 모일 수익 중 일부는 유진이 몫으로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이건 너가 정당하게 받을 몫이야. 내가 이만큼 벌 수 있었던 건 다 너 덕이잖아. 유진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전 남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나도 괜히 벅찬 감정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당신 완전히 재기했네. 대단한데? 하지만 내가 진짜 고마워해야 할 건 그들의 칭찬이 아니라 유진이와의 협업이었죠.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 손님이 거의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진 시간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무심코 돌아봤는데 그곳에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 묻어났고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 장사가 아주 잘 되나 보네요. 대단하시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착하려 애썼어요. 민수야,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여기로? 민수는 내 말을 무시하듯 가게 인테리어며 주방을 한 번씩 쓱 훑어봤어요. 내 아내는 어디 있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유진이는 오늘 오지 않은 날이었거든요. 유진이는 없어. 집에 있을 거야. 민수는 희죽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둘이서 이렇게 몰래 식당을 차리고 돈 벌고 대단하시네요. 아내를 빼앗아 장사까지 하시는 걸 보면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나는 꾹 참았어요. 민수야, 유진이는 단지 날 도와준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힘든 상황이었잖니. 민수는 손으로 테이블을 탁 쳤어요. 알아요. 다 안다고요. 유진이가 몰래 여기서 일하고 돈 받아가는 거 전부 다. 차가운 공기가 식당 안에 맴돌았어요.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그래, 다 인정해. 하지만 유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날 도운 거야. 너에게는 미안하다만 내게는 정말 소중한 도움이었다. 민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럼 이제 어쩔 건데요? 법적으로 문제 삼자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내 아내를 몰래 이용해서 장사했다는 식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민수야, 왜 그렇게까지? 그러나 민수는 비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간단해요. 이제 저도 이 가게에 참여하겠습니다. 수익의 절반, 아니 50% 이상은 내가 가져가야겠네요. 나는 그제야 민수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어요. 돈이었어요. 그는 회복된 내 경제력을 보곤 자신도 한몫 챙기려 한 거죠. 민수는 메뉴판을 들춰보며 희죽거렸어요. 메뉴가 단순하네. 김치찌개 하나로 이렇게 벌 줄 알았으면 진작 나도 뛰어들 걸 그랬네. 나 김치찌개 한 그릇 내와봐요. 그 순간 지난날 내가 아들 집에서 쫓겨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시큰거렸고 동시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난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한때는 너가 내 자랑이고 전부인 줄 알았어.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내가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는지 아니? 그때 너는 내가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했고 밥 한 끼 함께 먹기도 꺼려했지. 내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을지 생각이나 해봤니? 넌 나를 아버지로 대하기보다는 실패한 인간 취급하며 창피해했어. 그러고서 이제 와서 내가 다시 일어서니까 너가 먼저 손 벌리고 달려오는 꼴이 정말 한심하다. 너야말로 아버지를 얼마나 위로했는데 너가 내 곁에서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일어날 수 있게 도움을 줬나? 기운을 북돋아줬나? 뭐 하나 한 게 없잖아.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가게에서 수익을 가져가겠다고? 이런 뻔뻔한 부탁이 어딨니? 한심하고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나더러 한때는 아들 앞에서 고개 숙인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이젠 참을 만큼 참았어. 너가 내 앞에서 욕심 부리는 꼴은 두 번 다시 못 본다.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가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화내냐고? 너는 지금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너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까맣게 잊었니?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 있어? 내가 네 집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을 때 너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귀찮아하며 날 내쳤지. 그런 너가 이제 와서 가게에 와서 이익을 챙기겠다니 웃기지도 않아. 너 스스로 한 말을 기억해봐. 아버지 때문에 창피하고 민폐라고 했던 거 잊었니? 내가 그때 얼마나 수치심에 시달렸는지 너는 모를 거야.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스스로 땀 흘려버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너 도움 때문이 아니야. 오직 내가 내 의지로 그리고 며느리 유진이 힘으로 버텨낸 결과라고. 너가 보태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당연히 뭘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니 이게 멀쩡한 인간의 생각이냐? 더 듣기도 싫으니 당장 꺼져. 아버지, 그때는 제 사정도 있었고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세요? 저도 몰아붙인다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나한테 의지할 땐 아버지, 망하니까 남처럼 대한 게 바로 너란 말이다. 가게 잘 된다는 얘기 들으니 슬슬 눈 돌아가서 수익을 노린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한때는 내가 너를 위해 전부를 걸었어. 학비 대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식까지 모든 걸 뒷바라지했어. 그런데 너가 내게 해준 건 뭐였는데? 무너진 아버지한테 수치심과 모욕만 줬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가게 이익을 반이나 가져가겠다니 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니? 너는 아버지를 인간 취급도 안 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큰 소리야? 난 더 이상 너에게 뭘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않아.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건 너의 선택이었어. 알겠어? 이젠 내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아버지, 그때 제가 미웠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웃기지 마. 너가 날 버렸을 때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잖아.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아들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도 문전박대를 당했어. 내가 힘들어서 혼자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했을 때 너가 한 말을 기억 못해.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의 태도가 얼마나 날 철저히 짓눌렀는지 알아? 이젠 정말 역겨워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너가 진심으로 사죄해도 벌써 늦었어. 넌 내게 상처만 남겼고 모든 걸 부정했으니까 돈만 보이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식당에 와서 큰 소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돼.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그 마음 자체를 버려. 난 너한테 줄 것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너희가 그렇게 잘난 인생 살 거면 내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이건 최후 통첩이야.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정말 후회하는 부분이 있고. 후회? 늦었다. 나는 더 이상 너가 하는 말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는지 너가 상상이나 해봤어? 사람을 완전히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후회 한 조각 꺼내놓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어림없어. 너가 나를 부끄러워했듯이 이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해? 가게 잘 된다고 달려와 손 벌리고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까지 하는 너를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 피 한 방울 섞인 아들이라고 다 용서받는 시대는 지났어. 나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고 너가 날 어떤 식으로 설득해도 돌아갈 길은 없어. 당장 나가. 내 삶에서 영영 떠나버려.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내 목소리조차 듣지 말아라. 민수는 순간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자신의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상황이니까요. 잠시 허둥대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매캐한 공기가 식당 안을 맴돌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 뒤 남아있던 국그릇과 밥그릇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치울 기운도 없었어요. 문득 나중에 유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조용히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길바닥을 푸른빛으로 비추고 있었지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허탈함과 쓸쓸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 조용한 공기.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눈을 감아보았지만 온갖 후회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고 다시 아침이 밝자 무거운 몸을 끌고 일어났어요.
그래도 가게 문은 열어야지. 장사는 계속해야 하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식당이 내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오전 가게에 도착했어요. 문을 여니 밤사이 가게 안 공기가 차가웠어요. 환기를 위해 창문부터 열고 주방에 가스불을 켰습니다. 김치와 육수를 확인하려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직 어젯밤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나 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사람들 삶은 멈추지 않아요. 곧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처럼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제도 맛있게 먹고 갔는데 오늘도 잘 부탁해요. 환하게 웃으며 주문하는 단골 손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도 힘을 내서 주방에 들어갔어요. 김치찌개 냄비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바글바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적어도 지금 여기 있는 손님들에겐 가장 맛있는 찌개를 내줘야겠지. 서둘러 재료를 꺼내고 양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육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진하게. 고기는 기름기가 적당히 있어야 맛이 깊고. 유진이가 알려준 레시피 노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느새 주문이 폭주했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오후가 훌쩍 지났어요. 한꺼번에 몰려온 손님을 모두 응대하고 나니 땀범벅이 돼서야 가게 한켠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들이키고 헛헛하게 숨을 고르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찍힌 이름은 유진이었어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어젯밤 일 다 들었으려나? 전화를 받으니 유진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가게에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 왔었어. 많이 험한 말이 오갔고 결국 그 아이를 내쫓아버렸어. 유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은조렸어요. 그래서 민수는 지금 집에 와 있어요. 아버님이랑 크게 싸웠다고 난리를 쳤어요. 나는 착잡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니? 유진이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나지막하게 이야기했어요. 가게에서 큰 소리로 다투다가 쫓겨났다면서 자기가 분하게 당했다고 하더군요. 이젠 가정 다 내팽개치고 당신 사업에만 정신 쏟는 아버지라고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힘들 때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돈 얘기만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유진이는 눈물을 삼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저도 잘 알아요. 민수가 요즘 점점 괴팍해지고 돈에 대한 집착이 커졌다는 걸요. 그래도 제가 남편이니까 잘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통화 너머에서 유진이의 억울함과 서글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혹시 제가 지금 가게로 갈까요? 조금만 뵙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나는 다급히 캘린더를 들여다봤어요. 저녁 손님 예약이 여러 건 잡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잠깐쯤이라면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아. 원래 오늘 좀 일찍 문 닫고 이야기하자. 유진이는 고맙다고 했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가다듬고 남은 점심 장사를 처리했어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니 어느새 시간은 9시를 넘겼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음에도 몸보다는 마음이 더 피곤했어요. 그래도 마감 청소를 대충 끝낼 때쯤 유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유진이는 다소 초췌해 보였어요. 얼굴이 수척했는데 아마 집에서 민수와 크게 부딪혔을 것 같았지요. 나는 조용히 의자를 권하며 앉으라고 했어요. 유진아, 너도 많이 힘들지?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갈수록 이상해지고 저한테도 인격적으로 모욕을 줘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굴기도 하고요.
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겠더라고. 나도 인간이니까 아이에게 한없이 희생만 할 수는 없지 않니?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씀이 맞아요. 아버님이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다는 거 잘 알아요.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어요. 민수는 지금 어떡하겠대? 너한테 뭐라고 해? 유진이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가게 운영권을 자신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요. 저보고는 가게에서 손 떼라며 돈만 받고 물러서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나는 울컥했지만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니? 너가 없으면 이 식당 자체가 불가능해. 너의 비법이 없으면 나 혼자 해낼 수 없다는 걸 민수도 알 텐데. 유진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요. 민수는 그저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꼭 주방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아버님이 조리사를 새로 구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나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식당의 핵심은 너의 손맛이고 정성인데 그걸 다른 조리사한테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니? 유진이는 슬픈 눈으로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저도 쓰러질 것 같아요. 나는 잠시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어요. 유진아, 내가 너를 구속할 순 없어. 하지만 너가 결심한다면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너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야 한다고 난 생각해. 유진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 들어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민수와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 이게 결혼 생활이 맞나? 그 말을 듣자 나 역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부부 문제는 본인들만이 아는 사정이 있을 테지만 너가 정말 이혼을 결심한다면 난 너의 편에 서줄게. 유진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느꼈는데 역시 저 혼자서는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럼 준비를 차근차근 하자. 당장 민수가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 법적인 부분도 알아봐야 하고 너도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거야. 유진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심이 서면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진 비밀로 부탁드려요. 민수가 알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불을 하나둘 끄면서 결연히 말했어요. 알았다. 우린 너가 안심하고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기다릴게. 그날 밤 유진이는 가게를 나서기 전 내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고 말했어요. 아버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람 중 하나예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유진아. 내가 이 식당을 일으킨 건 너 덕이니 이제부터야말로 내가 널 도와야 하는 차례겠지. 유진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묘한 책임감이 피어올랐어요. 가게를 돌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진이의 삶도 안정되도록 도와야겠다 싶은 마음이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그 사이 민수의 연락은 끊겼고 유진이는 여전히 몰래 와서 가게 운영을 돕고 있었어요. 손님은 점점 늘어서 주방이 바쁠 때는 직원들도 뽑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생각했어요. 무턱대고 직원을 늘리면 레시피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관리도 복잡해지니까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어요. 아버님, 저 결심했어요. 민수랑 이혼하려고요. 나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이니? 유진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지만 확고한 눈빛이었어요. 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수가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하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지속하는 건 의미 없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응시했어요. 그럼 변호사나 상담해봤니?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으로는. 유진이는 작은 서류 봉투를 내게 건넸어요. 이 안에 이혼 서류가 들어있어요. 이미 작성했고 법률 상담도 받아봤어요. 민수랑 제대로 얘기해보고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시키려고요.
나는 묵묵히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알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해. 어렵겠지만 너가 하려는 일이니 내가 막진 않을게. 유진이는 긴장된 얼굴로 살짝 웃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사실 제가 이 문제로 많이 고민했는데 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녀에게 담담히 말했어요.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결혼 생활은 서로가 존중해야 유지되는 거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건 옳지 않아. 그날 이후 유진이는 민수와 몇 번 통화했지만 그는 여전히 거친 말만 내뱉었대요. 이혼? 맘대로 하든가. 어차피 넌 나 없이도 잘 살겠지. 비꼬는 듯한 말투에 유진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결국 유진이는 결심을 굳히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민수는 한동안 연락을 끊더니 이혼 서류가 접수되자 뒤늦게야 다시 생각해보자며 찾아왔지만 유진이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혼이 성립되던 날 유진이는 가게로 찾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그녀가 울 수 있게 내버려뒀어요. 마지막까지 민수가 막무가내로 굴었지만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서 더는 지연할 수 없었죠. 아버님, 저 이제 민수랑 남남이 됐네요. 유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마음 많이 아플 거야. 그래도 넌 널 존중하는 길을 선택한 거라고 나는 믿는다. 유진이는 닦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민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다 거짓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허무하기도 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지나간 시간도 너의 인생의 일부야. 그걸 다 부정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 더 나은 길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문을 일찍 닫고 조촐하게 소주 한 잔 기울였어요. 서로 말없이 컵을 부딪히면서 지난 시간들의 무게를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이혼 이후 유진이는 더욱 가게 일에 매진했어요. 본격적으로 매니저 역할을 맡았고 나도 주방장 겸 대표로 일했지요. 가게는 예상보다 더 성장해서 얼마 뒤 두 번째 지점을 열게 되었어요. 아버님, 이제 우리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레시피 관리나 직원 교육 같은 부분도 공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는 서류를 챙겨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매출 관리, 재료 수급 방식도 점점 늘어나니까 더 신경 써야 해요.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민수와 결별했지만 유진이는 점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갔고 가게 운영에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어요. 나 역시 이 식당이 이렇게까지 잘 된다는 것에 감탄했고 또 책임감을 느꼈죠. 두 번째 지점도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자리를 잡았고 결국 몇 년 뒤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지점까지 오픈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내게 고백했어요. 아버님, 사실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엔 미안하고 겁도 났는데 이제는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나는 조금 놀랐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야지. 이제 너의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니? 유진이는 망설이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사람은 제가 식당 운영하는 것도 존중해주고 김치찌개 맛있다고 늘 칭찬해줘요. 아버님께서도 언젠가 한번 만나보실래요? 나는 흔쾌히 웃었어요. 그럼 당연히 보고 싶지.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게도 소중한 인연일 거야. 그 후 유진이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또 아이가 생겼어요. 준호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아기는 나를 보고 진짜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나는 쑥스러워서 몸 둘 바를 몰랐지만 언젠가부터 당연한 듯 준호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의 김치찌개 가게는 어느덧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체인점 형태로 확장되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맛을 재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유진이는 그때마다 레시피와 운영 매뉴얼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나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때때로 혼자 있을 때 민수를 떠올리곤 했어요.
민수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어느 순간부터 내게 사과하려고 하진 않을까? 하지만 민수에게서 오는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몇 번쯤 가게 앞을 기웃거리다 그냥 간다는 이야기를 직원에게 들었지만 실제로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갔고 지금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했어요. 어느 날 저녁 문득 준호가 내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김치찌개를 파는 거예요? 다른 음식도 많은데 왜 하필 김치찌개예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미소 지으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글쎄, 할아버지는 이 김치찌개가 가장 소중한 맛이거든. 할아버지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아팠던 시기에 이 찌개가 날 살렸어. 준호는 아직 어려서 잘 이해 못한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나는 준호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나중에 너가 조금 더 커서 인생이란 걸 조금씩 알아갈 때쯤이면 왜 김치찌개인지 알게 될 거야. 아이의 눈동자는 맑았고 나를 향해 웃어 보였어요. 순간 내 가슴 한구석에 있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로도 세월은 흘렀고 가게는 성공을 거듭했어요. 유진이는 CEO 자리에서 사업을 이끌었고 나는 진짜 할아버지로서 현장을 오가며 지원했어요. 가끔 언론 인터뷰를 할 때면 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다만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이 가장 진한 맛을 만들어내더군요. 저는 그걸 믿었을 뿐이죠. 민수 이야기를 묻는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 나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정도로만 말했죠. 혹시 민수가 어느 날 정말 마음을 정리하고 나를 찾아온다면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고 싶었어요. 유진이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아는지 한 번씩 미안해했어요. 아버님, 그래도 민수는 친아들인데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돼서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꼭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전부는 아니잖니. 가족이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가족이 아니라도 진심으로 의지하면 그게 더 든든한 거야. 유진이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울컥했는지 내 팔을 꼭 끌어안았어요. 정말 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나는 웃으며 그녀를 토닥였어요. 우리 함께 이 가게 지켜왔잖니. 나도 너가 없었으면 아마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야. 세월이 더 흐르고 어느덧 할아버지의 김치찌개는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매장마다 내 얼굴 그림이 그려진 로고가 걸려 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며 정말 이 음식은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매출이 늘고 투자 제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유진이와 나는 적당한 선에서만 확장하기로 했어요. 너무 욕심부리면 맛이 변질될 수도 있고 우리가 힘겹게 쌓아올린 가치를 잃게 될 거야. 이런 공감대가 있었죠. 한편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작은 행복을 누렸어요. 가끔 준호와 공원에 가서 놀아주고 유진이가 쉬는 날이면 같이 맛집 탐방도 다녔어요. 할아버지, 다른 찌개도 한번 먹어볼래요? 순두부찌개 같은 것도 맛있지 않을까요? 준호는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길 좋아했어요. 나는 손자와 맛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순두부찌개도 맛있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겐 김치찌개가 늘 1등이야.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가슴이 몽글몽글해졌어요. 민수와는 공유하지 못한 미래를 이렇게 손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유진이가 내게 물었어요. 아버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됐는데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나는 웃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괜찮아. 사람 만나고 가게 돌아가는 거 살피고 직접 찌개도 끓여보는 게 내 낙이야. 게다가 나 없으면 여기 직원들도 서운해할걸. 유진이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긴 하죠.
다들 아버님만 보면 반가워하는 거 저도 알아요. 평소엔 무섭지만 속정이 깊은 사장님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이제 무서울 것도 없이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해주니 내가 뭐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도 나는 꾸준히 가게를 오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손자 준호가 내게 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기 숙제가 있는데 할아버지를 소개해도 돼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물론이지.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니? 준호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나에게 제일 특별하거든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에게 받지 못한 말을 이렇게 손자를 통해 듣는다고 생각하니 왠지 울컥했어요. 그래, 알았다. 고맙구나, 준호야.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나는 새삼 인생이 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수와의 관계는 그리워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다른 가족인 유진이와 준호를 통해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언젠가 민수가 다시 찾아온다면 지금처럼 내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 생겼어요. 피가 이어져야만 가족인가? 아니다. 마음과 진심이 이어지면 그게 진짜 가족이지. 물론 민수와 내가 언젠가 더 좋은 모습으로 재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시간에 맡기기로 했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소중한 사람들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가면서 김치찌개처럼 푸근하고 깊은 맛이 나는 인생을 완성해가는 것이니까요. 몇 달 뒤 가게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문을 닫고 청소를 하던 중 휴대폰 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뜻밖에도 민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저는 아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쌓인 상처의 잔해는 마치 늦가을 낙엽처럼 이리저리 흩날리며 찬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저릿한 소리를 토해냅니다. 가끔은 그 상처들이 세찬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사라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보지만 시간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 깊은 골짜기에 숨겨두고는 제게 묵묵히 견디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느 날 이 금이 간 조각들이 또 다른 풍경으로 피어나 제 삶을 온기로 물들이리라 믿어봅니다. 오늘도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안고 저 멀리 하늘 끝에 가느다랗게 걸린 한 줄기 빛을 바라봅니다. 눈길이 머무는 그 빛은 어딘가 아련해 보여도 품고 있는 희망만은 결코 작지 않아 보이니까요. 머지않아 새벽이 찾아오면 그 희미한 빛이 더욱 부드럽고 따스한 색으로 번져가길 소망합니다. 그 작은 빛 한 줄기가 제 낙엽 같은 상처들을 품어주길 바라며 저는 비록 느리지만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결국 지친 심정으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 어쩌면 그 빛 속에 감춰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때로는 낯설고 어두운 길에 홀로 서 있다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반짝이는 불씨가 살아있음을 믿으니까요. 그 불씨가 언젠가 사그라질 것처럼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며 눈을 들어보면 어느샌가 희미해 보이던 빛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와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작은 빛이 다정하게 길을 비춰주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들과 헤어짐으로 생긴 이 커다란 상처는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훗날 그 뿌리에서 잔가지가 돋아나듯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추운 계절에 땅속을 얼어붙게 하던 슬픔도 언젠가 봄바람과 함께 녹아내리고 기다리던 희망이 다시금 꽃 피우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생각하지요. 그 믿음이야말로
내일의 새벽을 오롯이 기약하게 만드는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